이런 얘기는 어디에서 해야 할지 몰라 여기다 올려봅니다. 저는 몇 년째 미국 산림청 구조대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구조대에서 일하는 동안 겪었던 일 중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실종자를 꽤 잘 찾는 편입니다. 대부분 등산로에서 벗어나거나 비탈에서 미끄러져 있다가 원래 길을 못 찾는 경우입니다. 제자리에 가만히 있어라 행동 수칙을 들어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멀리 가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 분이 2케이스가 있었는데 실종 사건으로 출동했을 때 더 열심히 하게 되는 동기부여도 되고 그렇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부모님과 산딸기를 따라온 남자아이였습니다. 여동생과 같이 실종된 사건이었죠. 부모가 잠시 눈을 뗀 사이에 두 아이가 동시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아이들을 찾지 못한 부모가 신고를 했고 저희가 실종 지점으로 도착했습니다. 딸아이는 금방 찾았는데 오빠는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까 고음 아저씨한테 잡혀갔다고 하더군요. 그 남자가 산딸기를 주면서 오빠하고 잠시 놀다 올 테니 조용히 있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자아이가 마지막으로 봤던 장면은 오빠가 고음 아저씨의 목마를 타고 갔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저희는 납치라고 처음에 생각했으나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자취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자아이는 그 남자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곰같이 키가 크고 온몸이 털로 덮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굴이 이상했다고 하더군요. 며칠 동안 아주 드문 장기간 수색이 진행되었으나 아이의 흔적은 전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젊은 여성의 실종 사건인데 어머니와 할아버지와 등산하던 중이었습니다. 모친의 말에 따르면 여성분이 숲을 조망하기 위해 나무로 타고 올라갔는데 그 이후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나무 둥치 앞에서 딸 이름을 부르며 몇 시간을 기다리다가 신고를 했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역시 주변을 샅샅이 뒤졌으나 어떤 흔적도 찾지 못했습니다. 대체 어디로 사라졌는진 모르겠습니다. 어머님과 할아버님 두 분 다 나무에서 내려오는 것을 못 봤다고 하니까요. 몇 번은 제가 수색견을 데리고 돌아본 적이 있었는데 걔들이 저를 완전히 낭떠러지로 이끌더군요. 골짜기나 바위면 같은 게 아니라 전혀 붙잡을 것이 없는 똑바른 낭떠러지 말입니다. 참 이상한 것은 그런 경우의 대부분은 실종자가 낭떠러지 아래에 있거나 아니면 완전히 멀리 있거나 대개 둘 중 하나인데 분명히 뭔가 이유는 있겠지만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곰이 그쪽 지역에 출몰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저는 다른 대원 한 명과 함께 출동했습니다. 암벽 등반을 나선 남성이 귀가하지 않자 신고가 들어온 사건이었는데요. 실종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지점으로 접근하기 위해 상당한 등반을 해야 했습니다. 실종자는 작은 크레바스에 끼어 다리 하나가 부러진 상태였고 심각한 상태였죠. 거의 이틀은 그런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고 부러진 다리는 감염된 게 확실해 보였습니다. 실종자를 헬기로 구조하는 데 성공했는데 응급구조대원 한 분이 말하길 환자가 전혀 슬픔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했는데 아무 문제없이 정상까지 등반했는데 거기 남자가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남자는 아무런 장비도 없이 잠바에 스키바지 차림이었다고 말하더군요. 실종자가 그 남자에게 다가가자 그 남자가 돌아봤는데 얼굴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비어 있었다고요. 실종자는 너무 놀라서 허겁지겁 산을 내려오다가 굴러떨어진 것이죠. 실종자는 밤새 그 남자가 산을 내려오며 끔찍한 비명소리를 내지르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겪었던 가장 무서운 일 중에 하나는 등산을 하다가 그룹에서 낙오되어 실종된 여성을 수색하던 일이었습니다. 수색견들이 냄새를 감지하여 저희는 밤늦게 수색을 진행하고 있었죠. 실종자를 찾았을 때 그분은 커다란 썩은 고목 아래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신발하고 가방은 잃어버린 상태였고 쇼크에 빠진 것으로 보였죠. 부상은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실종자와 같이 구조기지로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걸어오면서 그녀는 계속 뒤로 돌아보면서 왜 검은 눈의 남자가 자꾸 따라오는지 물었습니다.
저희한테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서에는 쇼크로 인한 이상 증세라고 기재했죠. 하지만 기지에 가까워져 오자 여성분은 더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에게 요청하기를 그 남자에게 그만 이상을 쓰라고 말해달라는 겁니다. 중간에 멈춰서 뒤돌아 숲속으로 외치기까지 했습니다. 자기를 좀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요. 자신은 남자와 같이 가지 않을 것이고 저희를 그에게 넘기지 않을 거라고도 했죠. 저희는 그분을 설득해 다시 움직일 수 있었지만 그때부터 저희에게도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기침 소리 같았는데 뭔가 리듬이 있었고 더 낮은 소리였습니다. 마치 곤충이 내는 소리인 것 같기도 하고 글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구조대 기지에 거의 도착할 무렵 그녀가 저를 쳐다봤는데 사람이 뜰 수 있는 최대 크기로 눈을 부릅뜨고 있더군요. 제 어깨에 손을 얹더니 남자가 빨리 가래요. 당신 목에 있는 흉터가 보기 싫대요. 라고 말했죠. 제가 목 아랫부분에 아주 작은 흉터가 있긴 한데 그건 옷깃에 가려서 거의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보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말한 순간 제 귓가에서 아까 말했던 기침 소리가 딱 났고 그때 놀라서 까무라칠 뻔했습니다. 저는 놀란 것을 감춘 채 실종자를 재촉해 기지로 향했지만 그날 산을 벗어나면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기억한 것 중 가장 이상한 사례입니다. 다른 산림구조대에서도 있는 일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구조대에서는 아무도 입에 올리지 않지만 주기적으로 경험하는 일입니다. 다른 구조원들에게 따로 여쭤보셔도 되는데 아마도 무슨 말인지 알면서 모른 척 할 겁니다. 상부에도 보고하지 말라고 들은 일인데 이제는 모두 다 익숙해서 이상하게 여기지도 않는 일이긴 합니다. 실종자 수색을 할 때마다 야산 숲속으로 멀리 들어갈 때면 숲속에 계단이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집에 있는 계단을 떼어다가 숲속에 갖다 놓은 것처럼요. 제가 그런 걸 처음 봤을 때 같이 있던 선배는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군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똑같이 답했습니다. 가까이 가서 뭔지 확인해보고 싶었지만 선배들이 매우 단호하게 절대로 그런 계단 근처에 가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계단이 보이는 일이 너무 잦아서 봐도 그냥 무시하게 되었죠. 혹시 그 계단에 대해서 뭔가 아시거나 보신 적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제게도 알려주세요. 계단은 모양이나 크기, 스타일 또는 상태가 다 다양합니다. 거의 허물어져가는 폐허에 가까운 경우도 있고 완전 새 것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등대에 있을 법한 계단을 본 적도 있었는데 옛날 스타일 철제 나선 계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계단들이 무한히 위로 이어진 게 아니라 제 시야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끝납니다만 높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에 말했듯 집에 있는 계단을 생각해보세요. 누군가 외딴 곳에 그걸 복사 붙여놓기 해놓은 것처럼요. 사진은 없습니다. 첫 번째로 그런 계단을 발견한 이후에 다시 가까이 가보려고 한 적은 없었고 제 직업을 걸고 싶진 않습니다. 나중에 시도는 해보겠습니다만 약속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제가 받는 신고들 중에서 실종사건 관련한 신고는 대략 반쯤 됩니다. 나머지는 조난 신고입니다. 절벽에서 떨어지거나 화재로 인한 부상 또는 산짐승이나 벌레에 물리는 사고들입니다. 저희 팀은 실종자들의 흔적을 찾는 데는 도같은 베테랑들로 구성된 호흡이 잘 맞는 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실종자의 아무런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경우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한 경우는 저희 모두 속이 상했는데 왜냐하면 흔적을 찾긴 찾았는데 흔적에서 답보다는 의문점이 더 많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한 남자 어르신이 매우 잘 정비된 등산로에서 혼자 등산을 하셨는데 아내분께서 남편이 돌아올 시간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신고를 한 것입니다. 듣자 하니 어르신은 발작에 대한 과거 병력이 있었고 아내분은 남편분이 약을 챙겨가지 않아서 등산 도중 발작이 일어난 거라고 걱정하고 있었죠. 여러분과 같이 저도 왜 그분이 혼자서 등산을 하겠다고 하셨는지 아내분이 왜 막지 않았는지 의문입니다. 물어보는 것이 예의에도 어긋나고 의미도 없었기 때문에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실종자가 발생했고 그걸 찾는 게 제 직업이니까요. 표준 수색 대응으로 출발했습니다. 우리 대원들이 실종자가 등산로를 벗어났다는 흔적을 찾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넓은 범위를 커버하기 위해 조를 나누어 부채꼴 모양으로 흩어져 찾기 시작했습니다. 벼랑간 무전기에서 한 대원이 자기 위치로 모두 와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보통 실종자가 부상을 당하여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해 전원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모두 달려왔습니다. 저희가 다 모였을 때 무전을 보낸 대원은 한 나무 둥치 옆에 가만히 서서 양손을 머리 양쪽에 대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는 그 나무의 가지들을 위로 가리켰습니다. 저는 제 눈에 보이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는데 지면에서 10m 이상 높이의 가지에 지팡이가 매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잡이의 작은 고리가 나뭇가지에 걸린 채로 그렇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어르신이 지팡이를 그렇게 높이 던져 올렸을 리 만무했고 어르신이 근처에 있다는 어떤 흔적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무 속에 누가 없냐고 불러봤지만 그 속에 누가 있을 리도 없었죠. 저희는 그저 머리를 극적일 뿐이었습니다. 저희는 수색을 계속했지만 실종자를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수색견을 동원했지만 그 나무 근처에도 가기 전 냄새가 사라졌습니다. 결국 저희가 어찌해볼 수 있는 지점을 넘어갔기 때문에 수색은 중단되었습니다. 실종자의 아내분이 몇 달 동안이나 매일 전화를 하셨고 갈수록 희망을 잃는 아내분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하필 그 사건이 이렇게 속이 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말도 안 되는 의혹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대체 그 지팡이가 어떻게 거기에 매달려 있었을까요? 누가 어르신을 살해하고 어떤 트로피로서 그걸 거기에 던져놓은 것이었을까요? 저희는 최선을 다했으나 마치 조롱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도 저희끼리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곤 합니다.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어린이가 실종되는 사건들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실종이 되든 쉽게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언제나 시신으로 발견될까봐 가장 두렵습니다. 흔하진 않지만 가끔 있는 일입니다. 작은 호수가 있는 공원에 어머니와 세 아이가 소풍을 왔습니다. 아이들은 각각 6살, 5살, 3살 정도였습니다. 어머님은 아이들을 매우 가까이서 지켜보았고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절대 눈을 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처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했고 중요한 정보지요. 그녀는 짐을 챙겨서 아이들과 함께 주차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호수는 숲에서 3km 밖에 떨어지지 않았고 매우 정비가 잘 된 등산로로 이어져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그곳으로 가다가 길을 잃는 것은 바보처럼 일부러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이들은 어머님 앞에서 걸어가고 있었고 그때 등산로 뒤쪽에서 누군가가 따라오는 것 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뒤를 돌아보고 한 4초 정도 아이들에게서 눈을 뗀 사이 5살짜리 아들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소변을 보고 싶어서 길을 벗어났나 싶어서 나머지 아이들에게 형이 어디 갔냐고 물었죠. 그 아이들이 말하길 무서운 얼굴을 한 큰 남자가 숲속에서 나타나서 형의 손을 끌고 숲속으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어머님은 아이들에게 마치 누가 약을 먹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멍한 상태였다고요. 당연히 어머님은 깜짝 놀라 아들을 찾아 주위를 미친 듯이 찾았다고 합니다. 아들의 이름을 외쳤고 한순간 아들의 대답 소리를 들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다른 아이들을 두고 숲속으로 무작정 뛰어들어갈 수는 없었으므로 경찰에게 신고를 했고 즉시 저희에게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수 킬로미터에 달하는 범위를 수색했지만 아이의 흔적은 단 하나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색견도 냄새를 찾지 못했고 저희도 옷 조각이라거나 수풀이 밟힌 자국 등 어린이가 있었다고 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한동안 어머님의 의심을 받긴 했지만 그녀가 그 사건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은 확실해 보였습니다.
아이의 수색은 수주일 동안 계속되었고 자원봉사자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공식적 수색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자원봉사자들도 수색을 계속해왔지만요. 그리고 저희에게 시신이 발견되었으니 수습이 필요하다는 무전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위치를 알려줬을 때 저희는 저희가 들은 것을 전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다른 아이라고 생각했지만 저희가 아이가 사라진 지점에서부터 24km나 떨어진 그 지점으로 갔을 때 저희는 실종된 아이의 시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의 시신을 찾은 이후로 도대체 어떻게 그 아이가 거기까지 갔는가 생각해봤는데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원봉사자 한 명이 우연히 그곳에 간 것이었는데 아무도 생각지 못할 장소에 가보자는 생각에서였던 거죠. 높은 암벽 밑부분으로 접근해서 중간쯤 올라갔을 때 자원봉사자는 무언가 발견하게 됩니다. 쌍안경을 통해 보니 어린 남자아이의 시신이 작은 바위 틈 사이에 끼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가 입고 있던 옷 색깔들을 알아보았고 실종된 아이가 맞다는 것을 즉시 깨닫고 신고를 한 것이었죠. 시신을 수습하는 데는 거의 1시간이나 걸렸고 저희 중 아무도 그 광경을 믿기는 어려웠습니다. 아이가 사라진 장소에서 24km나 떨어져 있었을 뿐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암벽 위로 올라갔을 수도 없었습니다. 경사면은 매우 위험해서 저희가 장비를 갖추고도 올라가기 어려웠습니다. 5살짜리 아이가 거기에 스스로 올라갈 가능성은 단언컨대 없었습니다. 게다가 시신에는 아무런 상처도 없었죠. 신발은 없어졌지만 발은 깨끗하고 상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산짐승이 끌고 올라갔다거나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발견 당시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실종된 지 한 달이 넘게 지났던 상황이었는데 사후 최대 1일에서 2일 정도밖에 되지 않아 보였습니다. 모든 상황이 너무나도 이상했고 저희가 겪었던 어떤 사건보다 당황스러웠던 건이었습니다. 나중에 검시관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아이의 사인은 저체온증이었답니다. 발견되기 이틀 전 밤에 동사했다는 것이죠. 용의자도 없고 단서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것은 제가 겪은 이상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수습 시절 처음 배정받았던 업무 중 하나는 엄마에게서 떨어져 길을 잃은 4살짜리 아이를 찾는 임무였습니다. 수색견들이 강한 냄새 자취를 찾았고 근처에 아이가 있다는 확실한 흔적을 발견했기 때문에 저희는 아이를 찾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아이가 없어진 지점으로부터 대략 1km 정도 떨어진 산딸기 덤불에서 아이를 찾았습니다. 아이는 본인이 그렇게 멀리 갔는지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더군요. 대원 한 명이 아이를 데리고 갔고 저는 아이들과 이야기한다거나 잘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임은 저와 복귀하면서 실종자들이 잘 발견되는 지점 한 곳을 알려주기 위해 돌아서 왔습니다. 그곳은 등산로 근처에 자연적으로 움푹 파인 장소였는데 실종자들은 보통 쉬운 내리막으로 이동한다는 것이었죠. 저희는 몇 킬로쯤 떨어진 그곳으로 1시간 정도 걸려 이동했습니다. 그쪽으로 가면서 선임은 예전에 실종자를 발견했던 지점들을 가리켰고 저는 멀리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도착한 곳은 중앙 주차장에서 13km 떨어져 있었고 더 이상 멀리 가고 싶지 않았을 때 뒷길을 이용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곳은 개발 제한 구역이라서 광고판이라거나 숙박시설이 전혀 없는 곳이었습니다. 보이는 것이라고는 화재 감시용 망로라거나 노숙자들이 단속을 피해 지은 움막이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제게 보였던 그것은 무엇이었는지 몰라도 테두리가 곧은 직선이었습니다. 자연 속에서 쉽게 알아차리는 것이 있다면 자연물 중 곧은 직선은 거의 없다는 것이죠. 선임께 그것을 말씀드렸는데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 저는 궁금해져서 그쪽으로 가봤습니다. 대략 6m 정도 거리까지 가까이 갔을 때 뒷목에 모든 털이 곤두서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건 계단이었습니다. 외딴 숲 한가운데 말이죠.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그건 가장 무해한 물건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건 그냥 일반적인 계단으로 베이지색 카펫으로 덮여 있었고 10계단 정도의 높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그게 있어야 할 집안이 아니라 숲속이었다는 것이죠. 옆면은 카페 처리가 안 되어 있었는데 어떤 나무로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건 마치 게임에 버그가 난 것처럼 집이 제대로 로딩이 안 되어 계단만 보이는 것 같았죠. 저는 거기 가만히 서 있었는데 마치 지금 보는 것이 무엇인지 뇌가 처리하느라 과로하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선임분이 제 옆으로 오시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흥미없는 물건인 양 무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냐고 제가 물었을 때 그녀는 웃어넘길 뿐이었죠. 익숙해져라. 자주 볼 거야. 제가 더 가까이 가려고 하자 선임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세게요. 나라면 안 간다. 선임의 목소리는 태평했지만 강하게 붙잡았기에 저는 그녀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저런 거 매일 보게 될 거야. 하지만 가까이 가면 안 돼. 만지지도 말고 올라갈 생각도 하지 마. 저는 그것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지만 선임의 표정에서 질문 같은 것은 하지 않는 게 좋다는 무언의 메시지가 느껴졌습니다. 저희는 다시 이동했고 나머지 훈련 기간 동안 그것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임이 맞긴 했습니다. 대략 5건 중 1건 정도는 지나가면서 계단을 목격했습니다. 상대적으로 4에서 5km 정도로 가까이서 보일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아주 멀리 40에서 50km 정도 외딴 곳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것들이 보일 때는 광역 수색을 하거나 주말 훈련 때만이었습니다. 대개 그것들은 새 것 같았으나 오랫동안 방치된 것처럼 보이기도 했죠. 모두 종류가 달랐고 크기도 달랐습니다. 제가 봤던 것 중 가장 큰 것은 대략 19세기 말에 지은 저택이 있을 법한 계단이었는데 최소 좌우폭이 3m는 되고 5, 6m 높이는 되어 보였습니다. 사람들에게 그것에 관해 이야기해보려고 했지만 모두 제 훈련 선임과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정상이야. 신경 쓰지 마. 별거 아닌데 가까이 가거나 올라가지만 마. 이제 제 훈련생이 같은 질문을 하면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달리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언젠가 더 나은 답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직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에서 악명 높은 시신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0대 소년이 실종된 지 거의 1년 후에 백골 상태로 발견됨. 아이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에서 대략 60km 떨어진 곳에서 두개골의 윗부분, 손가락뼈 2개, 그리고 소지했던 카메라가 발견됨. 안타깝게도 카메라는 부서진 상태였음. 1개월 전 실종된 남성 고령자를 찾았는데 발견된 건 골반뼈뿐이었음. 공원 남쪽 산등성이의 가장 높은 봉우리에서 2살배기 남자아이의 아래턱과 오른발이 발견됨.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10살짜리 여아의 시신이 실종 지점에서 약 30km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됨. 실종된 지 3주 후 저체온증으로 사망했고 신발과 자켓을 제외한 모든 옷은 멀쩡했음. 부검 결과 위장에서 산딸기와 요리된 고기가 검출됨. 검시관에 따르면 누군가 아이를 돌봐주고 있었던 것 같다고 함. 용의자는 전혀 특정되지 않음. 3살배기 여아의 척추뼈 조각 1개와 오른쪽 무릎뼈가 눈 속에서 발견됨. 발견 지점은 여아와 가족들이 지난 여름에 묵었던 캠핑장에서 약 30km 떨어진 곳이었음. KD라고 불리는 선배님은 15년 정도 산림청 구조대로 근무해오신 베테랑입니다. 고지대 산악구조 전문이시고 그 분야에서는 최고로 명성이 높은 여자분이십니다. 제게 가장 열심히 이야기를 해주신 분이기도 하고요. 훈련 중에 같이 보낼 시간이 꽤 길었다 보니 진짜 기억에 남을 만한 이야기 2개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가장 트라우마가 남는 출동은 어떤 것이었냐고 여쭤보자 해주신 이야기였습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더니 산 위에 있으면 정말 안 좋은 사건들이 자주 접수된다고 하셨습니다. 고약한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대략 5년 전에 선배님께서 근무하시던 공원에서 실종이 줄지어 일어났다고 합니다. 당시 날씨를 생각하면 참 운이 없는 해였다고 하죠. 며칠마다 한 번씩 눈이 30cm 이상 왔었고 눈사태도 몇 번 일어나서 등산객들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등산객들에게 지도에 표시된 지역으로만 다니라고 경고했지만 역시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한 번은 한 가족 전체가 아버지의 잘못된 판단으로 몰살당한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공무원들보다 본인이 산을 더 잘한다면서 위험한 지역으로 가족들을 데려간 것이죠. K 선배가 추측하시기에 그들은 스노우 슈잉을 하고 있었는데 단단해 보이는 눈더미 위로 걸어갔지만 그 눈이 사실 단단하지 않았던 것이죠. 눈바닥이 갈라지고 가족들 전체가 비탈 아래로 1km 정도 머리부터 굴러떨어진 겁니다. 그들은 돌바닥으로 추락하여 부모는 즉사했다고 합니다. 아이들 중 하나는 즉사했지만 나머지 2명의 아이는 생존했다고 하죠. 한 명은 다리와 갈비뼈가 부러졌고 다른 한 명은 타박상과 발목 염좌를 제외하면 무사했습니다. 무사했던 아이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혼자 나섰다고 합니다. 선배님에 따르면 그 아이가 1km도 채 이동하지 못했을 때 눈폭풍이 아이를 덮쳤다고 합니다. 아이는 어떻게든 체온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버티려던 것인지 아니면 그냥 쉬기 위해서였는지 그 자리에 멈춰 있었는데 결국 통사했습니다. 구조대는 그 가족이 숲속으로 향하던 것을 본 목격자들의 도움으로 시신들을 찾았고 아까 언급한 구조를 요청하려다가 동사한 아이를 선배님이 발견했다고 합니다. 당시 눈이 오기 시작해서 멀리까지는 선명히 보이지 않는 정도였으나 수색이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전방에 눈 속에 누군가 앉아있다는 걸 발견하자마자 최대한 신속히 접근했죠. 선배님은 아주 자세히 설명하셨는데 처음에는 그것이 어린이인 줄 알아보았고 그 다음에는 시신이라는 것을 그리고 여태까지 시신을 발견한 장소 중 가장 비참한 곳에서 얼어 죽었다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아이는 똑바로 앉아서 무릎을 가슴에 발로 끌어안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코트로 감싼 상태였죠. 선배님이 얼굴을 확인해보기 위해 아이의 코트를 들쳤을 때 울다가 죽은 아이의 얼굴을 봤다고 합니다. 일그러진 표정에 눈물이 뺨 위에 얼어붙어 있었죠. 이 아이는 저체온증에 빠져가면서 겁에 질려 있었다는 사실이 고통스럽게 와닿았고 한 명의 엄마로서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고 합니다. 선배는 그 가족의 아버지가 지옥에서 불타고 있기를 바란다고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다른 이야기는 선배가 신입 시절 있었던 일입니다. 숙련된 등반가 한 명이 전날 귀가하지 않았다는 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등반가의 아내분은 남편이 절대 늦게 귀가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뭔가 잘못되었다고 굳게 믿었다고 합니다. 선배님의 팀은 수색을 시작했고 굉장히 등반이 까다로운 지형을 올라가야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평평한 지점에 도달했을 때 선배는 눈 위에 핏자국을 보았습니다. 핏자국을 따라가니 살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몸의 어떤 부분에서 떨어져 나온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따라갈수록 더 많은 살점들이 눈밭 위에 있었습니다. 절벽면 아래의 은신처 같은 공간까지 피 묻은 살점의 자취를 따라갔을 때 실종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피는 생전 처음 봤다고 하죠. 실종자는 한쪽 팔을 앞으로 뻗은 채 엎드려 있었습니다. 마치 기어가다가 죽은 것처럼요. 가까이서 관찰해보니 실종자는 내장이 일부 드러난 상태였고 눈밭에 살점 조각이 떨어져 나온 곳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실종자는 엉덩이에 얼음 깨는 송곳을 차고 있었는데 그 송곳은 피투성이었죠.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정확히 알 길은 없었지만 선배님은 이렇게 추측했습니다. 실종자는 다음 지점으로 등반하려던 도중 빙벽 등반용 도끼를 이용해 올라가려고 하다가 아마도 얼음이 느슨한 곳을 찍고 추락한 것 같다. 떨어지다가 아니면 땅에 부딪힐 때 도끼에 찔려서 복부에 심한 부상을 당했다. 땅에 살점이 떨어져 나간 것을 견디며 혼자 기어가다가 절벽 아래에서 사망한 것 같다. 선배님은 잔인한 것을 잘 못 보는 편은 아니시지만 제 생각에 선배님의 동료들 중 사망자를 돌려 눕혔을 때 내장이 상당히 많이 흘러나온 것을 보고 토한 사람도 몇 있었을 겁니다. 다음으로 썰을 풀어준 분은 EW라는 분인데 예전에 여기서 교관으로 계시다가 지금은 응급구조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요즘도 실종자 수색이나 구조권에 도와주러 오십니다만 풀타임으로 일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분의 특기는 미아 찾기인데요. 아이가 어디로 사라졌는가 찾는 데는 남다른 촉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는 같이 저녁을 먹었는데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은 잡담이었지만 이상한 사건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그 계단에 올라가 봤던 친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선배님은 말수가 적어지시더니 혹시 몇 년 전 선배님께서 계시는 공원에서 실종된 어린 남자아이 사건에 대해서 들어봤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했고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선배님과 동료들은 이 11살짜리 남자아이를 찾으러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조이였고 강가에서 없어졌다고 했죠. 당연히 첫 번째 추측은 물에 빠져서 익사한 것이었지만 수색견을 데려오자 오히려 강의 정반대 방향에 있는 빽빽한 숲 쪽으로 대원들을 인도했습니다. 실종자를 수색할 때는 격자 모양으로 구획을 나누어서 각 박스를 하나씩 매우 샅샅이 수색합니다. 선배님의 팀은 굉장히 이상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음을 직감했죠. 수색견들이 박스를 하나씩 건너뛰면서 냄새를 찾아내고 있었고 냄새를 찾았다가 바로 옆 박스로 넘어가면 냄새를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체스판에서 검은색 칸에만 냄새가 있고 흰색 칸에서만 냄새가 없는 거예요. 움직이면서 중간에 냄새를 전혀 남기지 않고 건너뛰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선배님과 동료는 격자의 새로운 박스로 진입했는데 그때 선배님은 50m 떨어진 곳에 계단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동료에게 먼저 확인해보러 가자고 했으나 동료분은 완강히 거부했다고 합니다. 선배님께 말하길 계단은 절대로 가까이 가지 않기로 했고 일상적으로 보이지만 절대 정상인 척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동료분은 선배님이 계단을 확인해보는 동안 보이는 곳에서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선배님은 짜증이 났지만 의지가 확고해 보여 더 밀어붙이진 못했죠. 내가 계단으로 걸어갔지. 작은 계단이었는데 지하실 내려가는 계단처럼 생겼더라고. 그 계단에 대한 확신은 없었지만 그래서 딱히 무섭다거나 하진 않았어. 아마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도 그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려고 하지 않은 편이거든. 어쨌든 계단으로 갔을 때 가장 아래 계단 참에 뭔가가 웅크린 채 있더라고. 가슴이 철렁했어. 그 아이가 없어진 지 아직 몇 시간이 안 지났기 때문에 우리는 생존한 상태로 아이를 발견했다고 확신했어. 하지만 난 보자마자 알 수 있었지. 그 아이는 죽어 있었어. 계단에서 몸을 돌돌 웅크리고 배를 움켜쥐고 있었어. 죽는 순간 엄청난 고통에 몸부림친 것처럼 보였는데 입술가턱에 조금 묻은 걸 제외하면 피는 없었어. 무전으로 아이를 찾았다고 알렸고 시신을 지휘소로 수습해왔지. 불쌍한 가족분들은 억장이 무너졌어. 부모는 아이가 잠깐 없어진 사이에 어떻게 죽을 수 있는지 이해하지를 못했어. 게다가 우리도 사인을 모르는 상태였지. 아이가 뭔가 독이 있는 걸 먹은 것 같았어. 배를 움켜쥐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함부로 추측하고 싶진 않았지. 아들이 죽었다는 것도 충분히 받아들이기 힘든데 뭔 멍청한 구조된 놈이 왜 죽었는지 추측하고 앉아있으면 되겠나. 그들은 아이를 데려갔고 나는 그 생각을 최대한 안 하려고 하면서 퇴근했어. 아이들 시신을 발견하는 건 정말 싫다. 내가 이 직업을 좋아했지만 그만둔 이유 중 하나야. 검치소에서 사인을 항상 알려주는 건 아니야. 사실 우리가 꼭 알 필요는 없겠지. 가끔 범죄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 거지 같은 법적 의무 때문에 알려주지도 않아. 근데 내가 보안관서에 친구가 하나 있거든. 그 친구가 재밌는 정보로 넘겨줄 때가 많거든. 이 건에 대해서는 한 2주 정도가 지나서 이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어. 그 아이 기억하고 있냐고 묻길래 당연히 그렇다고 했지. 그랬더니 진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야. 야, 이건 미친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검시관의 사인을 전혀 알아내지 못했다고 하더라. 이런 건 생전 본 적이 없대. 검시관의 부검을 위해 아이 시신을 열었는데 전혀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고 하더군. 아이의 내장이 마치 스위스 치즈처럼 되어 있었대. 500원짜리 동전만한 구멍들이 모든 내장에 깨끗이 뚫려 있었대. 심장하고 폐만 빼고. 근데 결장, 위장, 신장하고 심지어 고환 한쪽에도 구멍이 뽕뽕 나 있더라니까.
검시관이 마치 누가 펀치를 가지고 구멍을 뚫어 넣은 것 같이 깨끗하게 뚫려 있었대. 근데 외형적으로는 긁힌 상처 하나 없었고 총에 맞은 상처도 없었다는 거야.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아무도 몰랐대. 친구는 나한테 혹시 과거에 조금이라도 비슷한 일에 대해서 들어본 적 없냐고 물었어. 그런 일은 나도 전혀 들어본 적이 없어서 도움이 못 될 것 같다고 했지. 검시관은 사인이 과다 뇌출혈이라던가 그런 거로 적었지만 진짜 사인은 아무도 몰라. 이후로 그 아이가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더라. 가끔 악몽도 꿔. 우리 아이들은 절대 숲에 혼자 못 가게 하고 같이 가게 되면 절대 내 시야를 벗어나지 않도록 해. 원래는 숲에 가는 걸 참 좋아했는데 그 사건을 포함해서 몇 개 사건들을 겪고 난 이후 그럴 수가 없더라. 저녁 식사가 끝나고 저희는 정리를 하고 숙소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헤어지기 전 선배님은 제 어깨에 손을 얹고 저를 아주 가까이에서 바라보시더니 저기에는 나쁜 존재들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가족인지 살아있는지 생각이나 느낌이 있는지는 신경 쓰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고요. 조심하라고 하시고는 본인의 숙소로 돌아가셨습니다. 선배님과 또 대화할 기회는 없었지만 이 이야기는 무척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신참 시절 이상한 일을 겪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겁을 먹고서 때려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겠죠. 근무한 지 몇 달 정도가 지났을 때 저하고 친구 한 명은 파티에서 꽤 취해 있었는데 친구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숲에는 정신 나간 일들이 꽤 많겠지. 사람들이 전혀 죽을 상황이 아닌데 죽을 때, 한 10분 만에 죽은 것 같은 시체를 찾을 때처럼 말이야. 왜 예전에 봄이었는데 진짜 사람 많이 다니는 등산로에서 찾았던 사람이 있었어. 안내소에 누가 겁에 질린 채 와서는 누가 등산로에 커다란 피 웅덩이 위에 누워있다는 거야. 출동했더니 완전히 사망해 있었는데 뒤통수가 감자 으깨 놓은 것 마냥 되어 있으니 두개골이 박살이 나서 뇌가 슈크림처럼 흘러나와 있었고 노인이었으니 아마도 어디서 떨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힌 것 같았어. 노인들의 실족 사고는 너무 많아서 놀랄 일도 아니야. 근데 이 경우에는 주변에 전혀 큰 바위가 없었어. 나무 둥치나 큰 나뭇가지 같은 것도 없더라니까. 게다가 피를 흘린 자국도 없어서 추락한 자리에서 바로 죽은 게 확실했어. 그래서 살인인가 생각을 해봐도 사망자가 보이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 만약 누가 노인의 뒤쪽에서 나타나 살인을 했다면 아무도 그걸 못 봤을 리가 없어. 그리고 누가 봤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핏자국이 낭자해야겠지. 근데 현장에 있던 모두가 아무리 봐도 추락하면서 머리를 바위에 부딪힌 걸로 밖에 안 보였대. 대체 뭐에 머리를 부딪혔던 걸까? 그리고 5년 전에 내가 주 북부에서 다른 공원에서 일할 때 발견했던 여자 실종자 이야기도 해줄게. 큰 향나무 숲 한가운데서 발견됐는데 나무 둥치를 껴안고 있는 것처럼 웅크리고 있더라고. 시신을 옮기려고 들었는데 입에서 젠장 무슨 폭포수가 쏟아지더라. 내 신발 위로. 옷도 전혀 젖지 않았고 머리카락도 말라 있었는데 폐하고 위장에 들어있던 물의 양이 어마어마했어. 비현실적이더라고. 검시 보고서 사망 원인은 익사라더라. 폐가 물로 꽉 차 있었거든. 거기는 사막 고지대 한가운데고 수킬로미터 안에 물 웅덩이라고는 전혀 없어. 흙탕물 같은 것도 없다니까.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흔적도 없고. 물론 살해되었을 가능성도 있지.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지? 그냥 칼로 찌르면 안 되나? 모르겠다. 참 이상한 일이야. 그 이야기를 듣고 물론 조금 놀랐습니다. 하지만 술 취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웃어 넘겼던 것 같습니다. 과장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했고요. 옛말에 어디엔가 그런 괴담들이 있다고 하죠. 분명 싫어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시다시피 저는 항상 이런 것들을 가볍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그래야만 해요. 병원에서 일하는 것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여기서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귀신이든 뭐든 천지일 텐데 이런 걸 하루 종일 생각한다면 좋을 게 없겠죠. 일하기 힘들어질 뿐이에요. 많은 동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모든 게 정상인 듯이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한번 신경 쓰기 시작하면 멈출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것 때문에 그만둔 사람이 많죠. 저희 국립공원은 특히 회전율이 높은데 훈련생들이 겁을 먹고서 잊어버리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만 담아두고 뚜껑을 닫아버려야 하는데 말이죠. 제가 하고 있는 일과 관련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일 것 같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여기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런 일들에 대해 여기에 쓰는 것이 제 생활 곳곳에 영향을 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고 저의 불찰인 것 같습니다. 좀 더 깊이 생각했어야 했는데 솔직히 사람들이 별로 관심 가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계단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요. 매일 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나타날 때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계단에 대해 말하고 다닌다는 것을 제 상사들도 아는데요. 그분들이 알면 더 높은 분들도 알겠죠. 그리고 당연히 그분들이 그걸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요. 앞으로 누구한테도 그것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말라고 공식적인 경고를 받았고 이 글이 마지막인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직장을 잃고 싶진 않아요. 그것들에 대해 털어놓는 것도 매우 좋았지만 제 직업도 너무 좋고 그곳에는 제가 필요합니다. 숲속에 그것들이 있다고 직접 말할 순 없지만 그것들을 발견했을 때 사람들을 더 안전한 곳으로 안내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올린 이야기들이 워낙 관심을 받다 보니 다른 이야기들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기억도 다 안 나는데 기억에 남는 것들은 제일 잊어버리고 싶은 것들이네요. 여기서 도는 이야기 중 하나는 주 북부에서 실종된 한 젊은 여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모두 가출이라고 생각했어요. 집안 환경도 그다지 좋지 않아서 집을 나왔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녀가 사라지기 전에 국립공원 내에서 그녀를 봤다는 목격자들이 나타나면서 혹시나 어디 으슥한 등산로에서 자살이라도 한 것이 아닌가 하여 수색대가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좀 걸려서 그녀를 찾았습니다. 온전히 찾은 것은 아니었지만요. 혀 반쪽과 아래턱의 4분의 1, 제가 듣기로는 깔끔하게 잘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나머지 부분은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어린이에 대한 이야기도 너무 많았습니다. 실종되었다가 동굴 속에서 말도 안 되게 좁은 틈 사이에 끼어있는 상태로 나타난 아이가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절대 이해하지 못할 존재들이 너무나도 많고 지난 몇 달간 들었던 일들을 서로 연관짓고 이해하는 데만 몇 년이 걸릴 것입니다. 제가 잘릴 위험이 없다고 생각될 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재밌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산에 가시게 된다면 안전이 최고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 식량, 생존 도구를 챙기세요. 주변에 여러분이 어디로 가시는지 언제 돌아올 예정인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확신이 있으신 게 아니라면 지도에 없는 길로는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들은 만져서도 보아서도 올라가서도 안 됩니다.